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주 계약법 2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부터 보도록 하죠. 네, 출석시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아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인에게 건물의 소유권이 귀속된다.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은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사람한테 귀속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도급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그 도급 계약에 따라서 도급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말이 되겠죠? X입니다. 1번은.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 도급에 있어서 수급인이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하지 않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죠.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은 이행보조자나 이행대행자를 사용해서 도급공사를 이행했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주택에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면 도급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래서 해제권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건축하는 그런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4번.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죠.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자, 하자 보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자의 보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가름하는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손해배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그때 손해배상의 내용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하자로 인한 가치하락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습니다.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과실을 참작해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없지만은 하자의 발생 및 확대에 대해서 도급인의 잘못이 있다면 손해배상에서 이를 참작할 수가 있습니다.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유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번입니다. 수급인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어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미 완공된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미 완공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수급인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초래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완료분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보수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대금이 1억이었는데 만약 이를 50% 맞췄다. 그럼 이제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 투입한 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때 당시까지 투입한 비용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제 50%까지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투입한 금액이 예를 들면 6천만 원이었다.
6천만 원 있다. 그럼 6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래 약속했던 그 보수에 대해서 그 일이 완성된 만큼의 비율에 따른 그런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부분은 맞죠.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면 뭐 이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수급인은 기존급 해제된 시점까지 투입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급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잘못된 거죠. 자, 다음에 7번입니다.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한 것에 대한 어떤 벌금을 내는, 위약금을 내는 그런 형태의 약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1일에 대해서 뭐 전체 공사대금의 뭐 1000분의 0.5 이거를 이제 매일 지체상금으로 낸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 같은 거를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자, 손해배상 예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지체상금을 당연히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8번입니다. 7번 맞는 말. 8번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해당 제작물이 동산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며 부동산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자,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제작물 만들어진 제작물이 부대체물, 즉 도급인의 그러니까 주문한 사람, 제작물 공급 계약을 주문한 사람의 요구에 맞춰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 가서 팔 수 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대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목적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고 그 다음에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손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에 관해서만, 자, 손해배상을 할 때까지 손해배상과 보수의 지급은 동시행관계입니다. 이거는 동시행관계. 그러니까 하자로 인한 권리, 뭐 하자 보수 청구, 보수 청구나 보수의 지급,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하지만은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 액수가 5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 보수의 지급이 뭐 예를 들면 8천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안 한다고 해서 8천만 원의 보수 전체를 다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것만큼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에 관해서만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머지 보수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0번입니다. 건물에 대한 건설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시점에 이미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 독립한 건물로서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은 당연히 그 시점에서 원시취득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건물을 진 사람 또는 자기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진 사람 또는 도급계약의 특약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건물이 완성된 당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갖추었다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갖추었다면 비록 제3자가 건축주로부터 미완성의 건물을, 그러니까 뭐 완성하지 않은 것과 건물로서 성립한 것은 별도의 문제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내부 마감재 같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건물로서는 성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발생을 해요. 자, 어쨌든 제3자가 건축주로부터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건축주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어차피
그 제3자가 나머지 공사를 완성했다 할지라도 그 전에 소유권 귀속의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3자가 공사를 완성시켰다 할지라도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도급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제 수업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여러분들 그 이번 주에 문자 받았죠? 그 학교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앞으로 학기 말까지 모든 강의를 온라인 형태의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중간고사를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는 게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말고사 전에는 그래도 대면 강의를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그렇게라도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는 수업이 끝난 날 저녁 때 또는 뭐 다른 특정한 지정한 날 여러분들과 줌을 통해서 만나서 여러분이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나도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제 동영상 녹화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하기 적절한 뭐 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 뭐 다른 그 좀 더 이제 공부 방법이라든지 그런 민법 이외의 내용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당분간은 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안 봤기 때문에 기말고사 한 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적이 나오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에 한번 뭐 모의 시험을 한번 실시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가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연습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네, 도급계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담보책임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담보책임, 그러니까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일에 완성된 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설 도급계약 같은 경우에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계약상의 담보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담보책임에 관한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수급인의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이 건물이 다 완공이 된 거냐 아니면은 이제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완공되지 않아서 결함이 생긴 거냐 아니면 완공이 됐는데 결함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최후의 공정까지 만약에 공정이 종료되었다면은 이제 그렇다면은 그거는 하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의 결함이 아직 공정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미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완성은 지금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하자는 채무를 다 이행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목적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미완성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불이행 책임 발생할 수 있고 하자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도급 계약상의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먼저 하자 보수를 청구한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도 언제나 다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손해배상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은 하자 보수를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보다 이제 하자로 인한 가차락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손해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손해 중에서 만약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거라면은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하자 보수를 위한 비용을 청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 즉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하자로 인한 가차락분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요, 손해배상의 지급과 보수의 지급, 이제 도급계약상의 보수의 지급은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동시행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보수를 다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보수를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상계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 그러니까 도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지만 도급인의 잘못,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거나 하자의 발생에 기여한 도급인의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잘못을 참작을 해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체상금은 손해배상 예정. 지체상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랬죠. 공사가 하루 늦게 끝날 때마다 전체 공사대금의 1000분의 0.5, 1000분의 0.1 이걸 지급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지체를 대비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완성된 경우에는 해지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만약 해지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건물 같은 경우에 도급계약은 계약 해제권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쓸모없는 건물을 지어놓고 일단 짓고 나면은 그거를 철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도급인한테 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계약 해제 같은 경우, 이제 공사가 예를 들면 60% 정도까지, 아까는 50%라고 했지만 60%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그 계약이 중도 해지가 됐어요. 이행지체를 하거나 또는 수급인이 부도가 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약이 중도에 종료가 됩니다. 해제가 되거나 그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됐는데 이미 건물이 이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건물 중에 이만큼이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는 아직 좀 남았고요. 근데 이만큼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된 부분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부분, 그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해제 효과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원상회복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근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돼야 됩니다. 이제 도급인한테 전혀 이익도 없는 물건을 그걸 철거하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낭비이니까 도급인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도 이익이 되면서 그걸 또 철거시키는 것이, 해제됐다는 이유로 철거시키는 것이 사회 경제적으로 낭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 실효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실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성고의 비율에 따라, 그러니까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수급인이 지출한 비용,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 그러니까 60%를 맞췄다면은 전체 보수대금 채권이 1억이라면은 그 1억에 대한 60%, 그러니까 6천만 원의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행 관계인데요. 저 하자 보수 청구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그 다음에 보수의 지급은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둬야 돼요.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왜냐하면 하자가 있었을 때 효과가 두 가지잖아요. 하자가 있었을 때 도급인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보수 청구. 하자를 보수해달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 봤듯이 하자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이 사이에는 요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자 보수를 청구했다고 해서 언제나 하자 보수 청구가 인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그때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죠.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계속해서 하자 보수해 줄 때까지 내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죠. 따라서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어느 걸로 가는가에 따라서 이 권리가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로 갈 건지 손해배상으로 갈 건지를 명확히 한 다음에 하자 보수를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자 보수를 이유로 해서 보수 지급 거절. 대가를 지급 거절한다 라고 했을 때 만약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면은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성립할 수 없죠. 따라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채무 불이행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계속 하자를 해달라고 하면서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잖아요. 따라서 하자 보수 청구로 갈 건지 아니면 손해배상으로 갈 건지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급이 동시행 관계임을 주장하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하자 보수의 지급이 동시행임을 요거는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네요. 잠깐만요. 자, 요거는 없음이 아니라 이게 있음이 되겠네요. 이게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여러분들한테 자료가 제공이 될 때는 아마 수정돼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고요. 하자의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수의 지급 또는 하자 보수와 보수의 지급이 동시행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어느 구제수단을 선택할 건지를 특정을 해야지만 동시행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손해배상과 하자 보수 사이 요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지를 분명히 그래야지만 동시행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인데요. 자, 요거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원수 취득하게 됩니다.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도급인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록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을 들여서 건물을 건축했다 할지라도 도급인에게 건물을 원시 취득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요 세 번째 경우 있는데요. 대지에 대한 매매 대금을 담보 목적으로 대지의 매도인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보존 등기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갑이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이 그 갑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토지를 이제 을이 매수를 해요. 을이 매수를 하면서 이제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데 을이 얘기하는 거는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분양하면은 그 분양 대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일단 구입해 놓고 토지
그 대금을 건물을 지어서 분양한 다음에 그 분양 대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뭐 분양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토지 매도인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고 토지 매도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하는 약정을 갑과 을 사이에 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에 비록 을이 건물을 짓지만은 원시 취득하겠지만은 그 건축 허가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의 명의로 한다라고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을이 사실상 이 건물의 X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원시 취득하게 되지만은 명의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담보 목적으로 소유 명의를 갑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갑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건 일단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돈을 갚으면은 다시 돌려주는 거를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대여금 채권할 때 소비대차 계약 할 때 그때 이제 양도담보에 대해서 살짝 공부했었죠. 자,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경우는 지금 매매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담보권을 설정을 한 거니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제 가등기 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이 되지 않죠. 그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까? 소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가등기 담보법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고요. 양도담보권에 대한 법리에 따라서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양도담보권자는 비록 을이 소유자이고 갑이 양도담보권자이지만은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로 취급이 돼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로 취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은 갑은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서 뭐 건물을 매각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소유물로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도담보권을 토지 매도인은 즉 갑은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데 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즉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저걸 처분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제 을이 여기 이제 병이라는 임차인이 있었을 경우에 이제 이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는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겠죠. 자, 이렇게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갑은 자신의 양도담보권에 기해서 임차인 병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 건물을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할 수가 직접 점유자인 병에게 직접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급계약에 관련된 도급계약에서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 문제입니다. 이 소유권 귀속 문제는 소유권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종종 이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할 때, 즉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방해배제 청구권 같은 걸 행사할 때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공급계약 보겠습니다. 제작물 공급계약에서는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제작해야 되는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 그 사람한테만 제공할 수 있고 다른 곳에 가서 팔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이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도급계약에 관련된 판례들을 보도록 하죠. 자, 2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에서는 판례, 도급계약에 관한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번 판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3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갑은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과 을은 건물 계단실
내부 벽면을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식공법과 건식공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공법에 대해서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그 습식공법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을은 반건식공법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습식공법은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돌을 벽에 부착시키는 것이고 반건식 공법은 에폭시 접착제와 고정 장치를 통해서 돌을 벽에 부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을은 갑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요. 을의 청구에 대해서 갑은 습식 공법으로 시공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반건식 공법으로 시공한 것은 하자라고 주장하며 돌을 철거하고 습식 공법으로 재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습식 공법과 반건식 공법 사이에는 사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더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차이도 없고요. 약간 좀 공법상의 차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뭐 하나는 더 좋은 공법이고 하나는 더 좋지 않은 공법이고 그런 거는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갑 같은 경우에는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하기 싫은 것 때문에 그래서 하자 보수를 청구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자, 여기서 한번 판결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하자의 보수나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여기서 항상 세트로 같이 간다 그랬죠.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요거는 같이 이제 늘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자로 인한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로의 교환가치의 차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까지는 다 이해할 필요 없고 여기서는 어쨌든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목적물의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의 취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아까 수업 시간에 하자 보수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하자 보수 청구권이 배제된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라고 계속 설명을 한 것 같네요. 내가 그 부분은 아까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내가 지금 앞에 설명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면 그건 다시 수정을 할게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갈 때 그때 하자 보수 청구권이 배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판결은 6번 판결 한번 보도록 하죠. 하자 담보 책임과 동시 이행입니다. 자,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보수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는 이제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는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보수 지급 청구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 관계가 있죠. 자, 그런데 그 7번 판결은 이제 6번 판결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원칙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7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판결입니다. 7번 판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도급인 갑은 을에게 건물의 건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지붕 및 벽면의 누수가 심하고 타일 및 바닥 봉사가 부실하고 현관문이 부착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도급인 갑은 하자의 발생을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도급인 갑의 보수 지급 의무와 하자 보수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가? 도급인 갑은 하자 보수나 하자 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단순히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이 마지막 질문이 중요하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이제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축과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위 판결을 살펴봤고, 자, 그러나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도급인이 인도받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만을 이유로 하자의 보수나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려면 그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거나 또는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더라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의 보수를 위해서 과다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하자 보수 청구권이 배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따라서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든지 여기 하자가 중요한 경우이든지 또는 하자가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 하자 보수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요하지 아니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죠. 이어야 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채무 이행을 할 때까지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자기의 채무를 이행 거절할 수 있다. 자, 그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보수액에 관하여만 동시행위 항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는 보수액은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하자 보수로 갈 건가 손해배상으로 갈 건가에 따라서 그 하자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지 여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으로 가는 경우에도 동시행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삼아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 또는 하자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동시행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수의 지급을 거절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자, 7번 판결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판결입니다. 9번 판결 한번 보시죠. 9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제 효력이 기존에 그 이미 완성된 공사가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한테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제가 소급효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죠.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9번 사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사실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도급인 갑과 수급인 을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면 을이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다른 건축업자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을은 공사가 90% 진행된 상황에서 90% 기송고가 있는 상황에서 87년 7월 27일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갑은 같은 해 8월 3일 공사 이행을 최고하면서 만약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공사 도급 계약을 해제하고 갑이 직접 시공하겠다는 뜻을 을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을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계약 해제를 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직접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을은 갑에게 해제 시까지의 공사를 위한 이게 문제죠. 일단은 뭐 공사가 계약이 해제됐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갑이 도급인이 그 넘겨받아서 건물을 완공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없을 테고요. 다만 이제 을이 갑에게 얼마만큼의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해제 시까지 들였던 공사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의 손해배상을 지출한 비용이 상당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같이 이제 판례 한번 보도록 하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공사 도급계약은 수급인인 원고가 이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피고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이것도 중요하죠.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원고는 해제한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한다.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권리 의무 관계. 자, 계약이 해제되면 실효된 상태에서 그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피고는 그러니까 도급인한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권리 의무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계약이 해제됐더라도 이미 완성된 범위 내에서는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 그러니까 이미 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비율에 의거하여 금액이 산정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이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 공사 비율에 의한 금액, 이것이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보수 금액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이제 아까 출석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1번 제작물 공급 계약의 법적 성질 부분 보도록 할게요. 11번 판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고가 원고의 주문에 따라 피고 소유의 재료를 이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그러니까 이제 수급인의 재료를 이용하여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 부품을 그러니까 수급인죠. 특수하게 만든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위 수입 거래선 외에는 이를 타에 매각 처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된 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고, 그러니까 만든 물건이 부대찌물이어서, 사실 부대찌물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부대찌물이어서 다른 곳에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와 같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무과책임으로 민법 581조 1항 단서의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급계약하고 매매계약하고는 일단 몇 가지 차이점이 있죠. 먼저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하지만은 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지만 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도급에 관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여부가 논란이 된 사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건과 같이 부대채물의 제작 공급에 관하여는 이를 도급으로 봤기 때문에 도급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우리 오늘은 수업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3교시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1교시, 2교시 할래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나머지 계약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은 여행계약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행계약과 그 다음에 현상광고, 위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 사회 문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객관식 문제 정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출제되는 지문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면 더 좋고요.
자,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이제 여행자가 해지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고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행 주최자의 귀향 운송 의무는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이 해지됐으면 그걸로 이제 그 계약 관계는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행 주최자가 다시 귀환 환송 시켜야 될 그런 의무는 귀환 운송해야 줘야 될 의무는 해제로 인한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해지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추가 비용은 이제 뭐 귀환 운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추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사정인가에 따라서 그 사정이 속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여행 주최 측의 사정인지 아니면 여행자의 사정인지에 따라서 그 사정이 속한 그런 사람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의 사정도 아닌 경우에는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의 내용인데요. 하자의 시정, 하자의 보수와 같은 개념이 되겠죠. 하자의 시정을 청구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하자 보수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행 계약에 있어서도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해지가 가능하고요.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여행자는 여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은 범위 내에서만큼은 주최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보 책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담보 책임을 행사해야 된다. 이 정도로 넘기고요. 현상 광고입니다. 현상 광고는 유상 편무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거니까 유상 계약이긴 하죠. 무료로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현상 광고가 있다고 해서 당연히 그 현상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돈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 보수를 지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편무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상 광고의 처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한 현상 광고의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는 처리할 수 없고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를 완료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위임 계약인데요. 조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타인의 노동력을 빌려오는 것이라면은 위임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자기의 사무를 맡기는 그런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상 편무 계약이 원칙이에요. 이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유상, 특히 보수 지급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 쌍무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임 계약의 경우에는 복수인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위탁을 했는데 내가 다시 또 제3자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언제나 그렇게 복수인임을 선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두 가지 경우에 복수인임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위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수임인이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인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복수인임의 복수인임에 대해서 그 수임인이 어떤 책임을 지냐라고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121조와 123조를 준용하게 됩니다. 121조와 123조는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그런 규정들입니다. 먼저 121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민법 입문 부분에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 본인의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복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이제 대리인이
감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이 복대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선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적절한 사람을 선임했는지, 그 다음에 선임했다고 할지라도 그 복대리인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규정을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수인임을 선임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인임을 선임할 수 있는데 수임인은 복수임인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대로 된 복수인임을 골랐는지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복수인임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지에 대한 책임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이에요. 근데 2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갑이 본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병을 이제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갑이 을한테 야 병이란 사람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해 라고 병이란 사람을 콕 집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냐면은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히 한 때가 아니면은, 자, 이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독할 책임도 없고요. 만약에 이제 대리인이 그 병이라는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거나 또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본인에 대해서 그런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또는 이 사람이 그 부적임자거나 불성실하기 때문에 해임을 바로 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1항과 비교해서 2항의 책임은 훨씬 완화가 돼 있죠. 1항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속적으로 병을 감독해야 되고, 또 병이란 사람을 선임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을 선임한 건지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병이란 사람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이다, 부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한테 알려주지 않았거나 또는 그걸 알면서도 바로 그 복대리인 선임 계약을 이제 그 복대리인에서 해임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복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하게 대리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위임계약 해지입니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 위임해지 자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도 없어요.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도 없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손해배상 내용은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 그것이 이제 요것이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판례에 관련된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2번 판결 한번 보세요. 12번 판결입니다. 자, 그 위임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민법상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생기는 손해, 이게 아니라 위임 자체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위임 자체로부터 위임 자체로부터 해지되었다고 해서 위임이 해지되었다고 발생하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 요게 이제 손해의 내용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3번 판결도 한번 같이 볼게요. 13번 판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업무를 어느 정도 처리된 상황에서 위임
사무 위임 계약을 해지한 그런 사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위임 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를 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야 한다고 볼 것이고, 여기 이제 아까 반복됐던 말이죠. 또한 사무의 처리 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 계약에 있어서는 그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사무 처리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 청구권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이익한 손해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 완료 전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이 완성돼가는 상황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일이 완성돼서 보수청구권을 갖고 있는데 해지했기 때문에 보수청구권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계약이 해지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상실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해지로 인한 불이익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안을 보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일이 99% 완료된 상태에서 위임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은 그럼 뭐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안이 좀 특수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성공 사례비를 지급할 것이냐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좀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만 가지고는 일의 완성 전에 일의 완성이 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일의 완성 전에 위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내용 전체가 이제 개별적인 계약 관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계약들인데, 도급 계약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현상 광고나 위임, 여행 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수업이 좀 내용이 좀 적었고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수월했을 겁니다. 자, 이것으로 제 6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